지금은 분명히 어깨 위고 상당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팩트예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이 사이 어느 즈음에 면과 지금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긴 했지만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지표를 제시하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짚어낼 수 있을지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라고 하고요. 2018년 2월 달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 달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이라는 또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력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시고 네,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금융회사도 좀 거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대략 한 10여 년 전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는 제가 다 들어서 다녔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내린 최종 가장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강의도 듣고 또 친해진 부동산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온 것 같냐, 그리고 과연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과 또 개발 호재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사람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집안 데이터 여러 가지로 다 쪼갤 수 있듯이,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성공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이 리치고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가 만들게 된 거죠. 예,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거래량이나 뭐 실거래가 등 어떤 데이터를 또 근간으로 하는지, 또 그 네. 양은 얼마나 되는지 네.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가격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 데이터, 그다음에 미분양 데이터, 그리고 또 수급 데이터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저평가, 고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했고 몇 가지 데이터를 엮어서 수없이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세에 대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전세는 아파트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거주 목적이고 실제 사용 가치인 거죠. 이거를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보고 이것과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를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전세 대비한 매매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특정 지역의 부동산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서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평가 인덱스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PIR이라는 또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평가 인덱스가 뭐냐면 바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특정 지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몇 년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 종류마다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한 17년, 16년, 17년 정도의 데이터,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양으로 치면은 한 10억 줄 이상 되겠죠. 네. 엑셀 데이터로 따지면은. 네. 전세 대비 네. 그 매매가 얘기하신 거. 네. 근데 흔히 생각한 전세가율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잖아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매매가의 증감률과 전세가의 증감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네. 근데 보시면 언제가 제일 저평가였어요? 이때가 16년 16년. 5월. 네. 그러니까 16년 초중반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16년 초중반에 서울 아파트 샀다라면 뭐 엄청난 대박이 났겠죠. 그러니까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 사용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고 그만큼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네. 지난 2014년 이후서부터 언제가 제일 안 좋냐면 지금 정도가 제일 안 좋아요. 즉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매매가에 지금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지금 많이 끼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19년도부터 대책이 엄청 쏟아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책적 변수들이나 네, 투자 심리 같은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맞아요. 사실 이 빅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약간 빅데이터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어떤 등대로서의 역할은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가격 데이터예요. 정부 대책이나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녹아져 들어간 게 바로 가격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가격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대책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이런 정책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이 돼 왔어요. 규제 정책을 펼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 오는 데는 대략적으로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네. 과거의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반대로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정부는 그때는 완화 정책을 또 펼칩니다. 그런 완화 정책을 펼치고 이제 규제를 펼치고 좀 더 빠르게 시장이 반응이 오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2017년 말 데이터를 가지고 네. 책을 집필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때도 전망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 당시의 예측 무엇이 적중했고 무엇이 네. 달랐는지 좀 네.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그 2018년에 출간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지역이 있고 빨간색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노란색 지역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으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지역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반, 2년 동안 좋아질 때가 어디냐? 그때가 서울과 대전과 전남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지역이 이 세 군데 지역이었고요.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이 빨간색 지역들은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다 떨어졌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지표들을 뭐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저평가 인덱스, 미분양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수급 데이터.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이런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맞아 떨어졌고 2019년 말 2020년 초에 했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서울과 주요 고평가된 지역은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지는 해가 될 거고 일부 지방은 뜨는 해가 될 거다.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 지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남, 경북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제 서울과 주요 고평가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는 가고 있는데 네. 예상치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사상 최대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바로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 정부가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세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런 전세가 급등하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몰리면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조금의 지금의 상승세가 더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상승의 흐름이 뭐 올해 말이나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은 분명히 어깨 위고 상당히 지금은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또 네. 변곡점은 언제 어떤 이슈로 나타날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네. 중심으로 그다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같이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혹시 그 버핏 지수라고 혹시 아세요? 버핏 지수가 뭐냐면 GDP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GDP로 놓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게 GDP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게 GDP고요. 이 위에 게
시가총액입니다. 아파트 시가총액이요. 자,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가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고 높을수록 GDP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품이 많은 거예요. 낮을수록 얘가 거품이 없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2008년에 살짝 좀 빨갰었죠. 네. 그리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2017년부터 빨간불에 들어오더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의 GDP 대비해서 아파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난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서울 데이터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서울만 보니까 확실하게 고점이 언제였었죠? 2007년, 8년 빨간불 들어왔었죠? 네. 그리고 저점이 언제예요? 2014, 15년. 이 데이터만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했어도 어떻게 돼요? 이때 팔고, 이때 사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보다 훨씬 더 지금 높죠. 그만큼 지금 서울의 지금 시가총액의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이 너무나도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우리가 저평가냐 아니면 조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냐 고평가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GDP 대비해서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지금 거품이 지금 가장 많이 껴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 순자산과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 순자산에는 부동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부동산이 들어간 그런 순자산과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가 높을수록 거품이 껴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7년, 8년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2007년, 8년 정도가 서울 아파트의 고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면서 13년, 14년. 네,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서울이나 주요 경기도의 아파트를 샀으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최고의 바닥에 살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9.9입니다. 국민 순자산 전체 대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온 거고 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서울로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울은 보면은 언제가 제일 고점이면 2007년에 7.3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고 저점이 언제 2014년 5.1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네.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2019년 기준으로 7.2예요.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2007년에 고점 아마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놓고 봐도 지금 상당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었구나라는 거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네. 팩트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유출을 해봤을 때 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이 사이 어느 즈음에 면과 지금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서울의 지금 상당수의 고가 아파트들은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 2006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영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2006년에 지금 연말은 지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났던 시기였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나중에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더 이상 영원히 못 산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기 네. 시작을 했고요. 15년에 터진 또 거래량 한번 터졌는데 이건 뭐냐면 수도권 시장이 바닥치고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어디냐면 15년부터예요. 이거는 누가 산 거냐면 선수들이 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중간중간 하락이든 상승이든 전조 현상으로 거래량이 터진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최근에 거래량 언제 터졌냐? 2020년 6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중들이 패닉 바잉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요. 20대와 30대의 지금 매수 비중이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누가 사줄 수 10대가 살 수 있을까요? 작년 중순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정부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고평가되어 있고 또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매수 세력도 이제 갈수록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 또 하반기서부터는 보유세가 지금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2020년 6월에 거래량 좀 늘고 최근에 또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네. 어떤 다양한 정책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좀 하락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산시장의 상황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지금 화랑이고 호황이죠. 예. 자산시장이 좋으니까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대사하로 가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이런 대세 상승이 아니라 뭔가 하락세의 움직임이 네. 있거나 혹시라도 환율이 또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면 더 많이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변곡점을 만들 만한 변수가 있을지 네.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서울에 올해 2021년, 22년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제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AI로도 분석을 해보고. 근데 해본 결과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 즉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지만 수도권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살짝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진 않죠. 네,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만 따로 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 많았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신문기사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수도권 입주 폭탄.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 거기다가 정부가 2017년 8.1 대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규제도 하고 입주 폭탄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저 부동산 전문가의 80%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입주 물량이 있어도 올라간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입주 물량이 많지만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자, 보세요. 2001년, 2년, 3년 이때도 어땠어요? 입주 물량 수도권에 많았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도. 자, 보세요. 반대로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적었잖아요. 지금. 근데 대세하러 왔었죠. 네. 이때 뭐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작을 때 하락을 했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이럴 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도권의 지금 입주 물량 보시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는데 언제보다 많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과거에 대세 하락장이 있었던 시기보다 입주 물량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해서 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코끼리 코 하나만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자, 제가 또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인천이 어때요? 2022년, 23년 어때요? 2년 연속 역사상 최고의 입주 폭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내년서부터 인천에 지금 2년 연속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서 좀 싸게 전세로 지금 전세나 이런 거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인천 가세요, 내년부터. 인천에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인천의 매매가 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이 수급이. 네. 근데 어쨌든 인천은 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마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적당히 많으면 괜찮은데 이거 2년 연속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전체 시장에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저렇게 보고 있고, 빠르면 인천은 올해 뭐 가을 정도서부터 이미 아마 매매가와 전세가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지난 한 6년 중에 지금이 이제 거의 가장 고평가된 그런 국면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소득 대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의 고점이 이때였어요. 그죠? 이때가 제일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일 쌌어요? 14, 15년. 그러니까 이때 사고 이때는 팔고. 그죠? 이때는 사지는 않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명확하게 딱 보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가장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요. 가장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 중에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보니까 과거에 언제 높았어요? 2007년, 8년. 이때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고평가. 그리고 언제가 저평가면 2013년, 14년. 이때가 굉장히 저평가. 그리고 17년 말까지도 초록색 뿌렸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였어요. 근데 18년 중순서부터 고평가로 조금씩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34.8%입니다. 즉 물가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지금 35%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8년 이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금리를 보지 마시고 금리 대신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예, 빨간불이 들어와서 안 좋았고 언제가 제일 좋아하면 14, 15년. 근데 지금 어때요? 사상 초유의 이렇게 금리가 쌈에도 불구하고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중위 소득,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이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 소득이나 이런 집값 대비해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높으면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싸면은 이자가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즉,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얘가 빨가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만큼 지금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한두 가지 데이터가 아니라요. 거의 제가 만든 저평가의 모든 데이터들이 14, 15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2007년, 8년은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은 또다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다 지금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의 미분양은 굉장히 지금 작은 상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뭔가 크게 뭐 당장 하락할 가능성은 보이진 않지만 점차 지금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 머지않아서 변곡점으로 아마도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저희 출연하신 그 엘리언님이 내신 내용이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대폭락한다 이거였는데 블로그에 이 의견에 일정 부분 동감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세 하락 시 예상보다 깊은 조정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지 네. 좀 추가적으로 더. 네. 사실 시중에서 현재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 지금은 변곡점 오고 있고 하락으로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좀 빠르신 분들이 한 23년 정도에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상당수는 앞으로도 4, 5년 동안 더 간다라고 하고 있고 저처럼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저 엘리엇 그분이 쓰신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독특한 저분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신 건데 야, 참 신기하다. 근데 큰 맥락이 제가 데이터로 분석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2021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대세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향후의 바닥은 2029년에 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근데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시작이 될 거고, 근데 부동산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확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그리고 몇 년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올해랑 내년 상반기 이제 변곡점이 올 거라고 했지만 바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대세 하락점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큰 흐름상 지금은 거의 변곡점 부근에 온 거는 틀림없이 맞다라는 거죠. 그 엘리언님은 거의 52% 대폭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리위기 이후보다 훨씬 더 하락장이 저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박에는 단지에 따라서는 저는 거의 뭐 한 60%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막바지에 2024, 25, 26년에 뭐가 들어와요? 입주 폭탄이 쏟아지는 수도권에. 이것 때문에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근데 과거 그 서브프라임이나 이럴 때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아직은 뭐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 당시만큼 대폭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입주 물량으로. 아니요. 입주 물량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힘 때문에 가지만 한 번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집주인들 어떻게 해요? 더 비싸게 팔고 매물을 걷어버려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매물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이제 돈 잃어. 이런 인식이 한번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물건을 내놔도 안 팔려. 가격을 내놔도 안 팔려. 안 팔려요. 아무도 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변곡점 부근에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도 뭐 100%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한 2, 3년만 지나도 분위기는 지금이랑 정말 많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경제 위기가 직면하지 않더라도 대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 경제 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경제에도 변곡점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뭐 2023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미 국채 10년물이 어때요? 이미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이가 계속 또 지속이 된다라면은 점점점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저는 많을 거고 그만큼 지금 자산 시장에 거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도 왜 터진 거예요? 미국의 주택 시장이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껴 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한국도 저는 이번에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말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정부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또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 은행이 녹아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장에서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레버리지를 써서 그만큼 더 이걸 냈지만 하락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오히려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 격언에 이런 말이에요.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 네. 그만큼 지금 고평가된 만큼 엄청나게 골이 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가 신축도 25%, 많게는 거의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과거. 네. 근데 지금은 2007년, 2008년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인데요. 연봉 1억이어도 630인가 밖에 안 찍혀요. 왜? 세금을 다 떼니까.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소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득이 멈춰버렸어요,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막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은 줄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고평가 됐어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1억, 2억 떨어지는 거 우스워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떨어져요. 뭐 내년의 문제냐, 내후년의 문제지 분명히 변곡점은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당장 1, 2년 행복하자라고 지금 패닉 바잉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 전세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그 다음에 금리를 감안해서도 지난 17년 동안 가장 고평가될 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3, 4년만 지나도요, 지금과는 정말로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전세값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임대차 3법 영향도 있고 전세 가격 계속 오르는 중이고 이게 쉽사리 이제 1, 2년 안에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매매가도 전세가와 연동해서 맞습니다. 오르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세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서울 아파트의 대세 하락장이 왔던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에 서울의 전세 가격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나요?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입주물량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저 아까 데이터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전세 가격이 올랐고요. 입주물량은 작았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거죠. 대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주물량이 작고 전세 가격이 올라.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를 더 밀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떨어졌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냐.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데이터인데요. 자,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높을 때 매수하기가 제일 좋은 타입입니다. 갭도 작고 거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세가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껴있는 거예요. 네. 근데 2009년부터는 어때요?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때 아파트가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집은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으로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서 살거나. 네. 근데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매매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도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도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던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가율이 2016년 중순을 고점으로 몇 년째 지금 4년째 계속 하락하다가 임대차 3법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모습이 지금 이때의 모습과 이때 모습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전세가율이 몇 년 동안 하락을 했고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이때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오히려 대세 하락의 출발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이 영향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던 건 맞지만 이것도 거의 임계점에 왔다라고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도 임계치에 다다랐다. 그렇죠. 자, 그거를 뭐로 알 수 있냐면 네. 바로 전세 수급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전세 수급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전세 수요예요. 전세 수요가 쭉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전세 공급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작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수급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세가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나게 많이 몰리니까 전세까지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최근 어때요? 이 데이터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네. 하지만 전세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즉 뭐예요? 수요인 빨간 선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공급은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진다. 전세 가격의 이런 급등세도 진정이 되고 만약에 이 수치가 좀 더 내려온다라면 네. 이제는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수급 데이터를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이제 2015년부터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이때도 떨어져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가파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전세 수급, 급등했던 이 전세 수급의 반대, 급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시중에도 간간히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호가도 지금 좀 낮춰서 이런 가격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그 실거래가 데이터를 봐도 작년에 고점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전세 수급도 조금 더 완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인천에 입주 폭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도 전체적인 수도권의 전세 수급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세는 좀 가면 갈수록 네.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네. 얘기하는 게 유동성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물 자산에 대한 인기도 당연히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이 부분도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통화량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진 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망하게 생기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돈을 푸는 거죠. 그냥 사람들 돈을 준 거예요. 건강한 통화량의 증가가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인위적인 통화량의 증가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지금 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극단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자산 시장에 호황이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좀 더 가는 거고 뭐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다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산이 급등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풀린 유동성 못지않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가장 심각합니다. 빚이 그만큼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자산시장이 호황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기미가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가져올 후폭풍은요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고평가인 거는 그 누구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게 데이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언제 변곡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도 저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락장이 몇 년이 올 거냐. 원래대로라면 4, 5년 정도 하락장을 하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가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인구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가 과거에도 뭐 2010년대에도 뭐, 누가 나와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까 일본처럼 될까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인구는 언제부터 줄었어요? 실제로 인구는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4, 5년 정도 후인 202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뒤늦게 뭐 하고 있어요? 공급 대책을 펼치고 있죠. 가시화되는 게 언제냐? 빨라야 2024, 25년이에요. 그래서 2025, 26, 27, 3, 4년 동안 엄청난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쏟아질 겁니다. 자, 대세 하락장의 거의 이런 막바지 부근에 엄청난 입주 폭탄이 쏟아져요. 하락장의 끝부분에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은요. 하락장의 끝이 어딜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20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어쩌면 29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나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를 네.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길고 하락폭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이 네.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걸 네.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지,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안 좋은지, 이 종합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책에서도 밝혀놨지만, 이제 리치고, 부동산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면, 네.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좋으면 투자를 해도 괜찮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거를 근간으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그걸로 해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저는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정리는 저는 벌써 했죠. 정리를 벌써 하고 지방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저는 사놨죠. 아, 그럼 서울은 수도권 네. 좀 정리를 하시고. 근데 수도권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저평가된 지역을 이제 작년 초에 좀 샀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지방에 저평가된 지역을 또 사놨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지역을 골라서 그렇죠.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를 이제 투자 점수를 봤는데 네.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아, 네. 상심을 굉장히 그러셨군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별 단지를 또 그렇게 다 점수가 나오는지 네. 별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전국의 아파트를 다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로,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에 투자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네. 뭐 저평가 인덱스,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뭐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실제로 뭐 전문가분들이 다 뭐 몇 점 찍은 게 아니라 그냥 AI로 돌려서 AI, 네, 빅데이터와 AI가 이 점수를 만든 거예요? 네. 한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위치나 뭐 그렇죠. 물량,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투자 점수가 있고요. 거주와 관련된 한 거의 20가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거주 점수가 또 있어요. 개별 네. 아파트에. 그래서 거주 점수와 투자 점수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종합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AI와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투자 점수를 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개별 단지 특수성까지 이게 네. 다 고려를 할 수가 있나요, AI가? 예를 들면 AI로 했을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력이 뭐 시력 2.0이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력 한 0.67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 빅데이터 AI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예측률도 저는 훨씬 더 많이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를 네. 할 때 저도 실제로 그래서 AI 미래가격 예측보다는 투자 점수를 훨씬 더 저도 많이 네.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집이라는 그렇죠. 거는 뭐 투자 용도가 아니라 네. 거주를 위해서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 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게 투자 점수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 금리기 터지기 전에 2008년 2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때의 투자 점수가 어떤지. 근데 보시면 이때 투자 점수가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기, 인천, 서울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서울, 경기, 인천은 투자를 하기에 2008년 2월 달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이었죠. 근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 제주도와 부산. 자, 제주도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가 제주도 데이터로 바뀌는데 이 주황색 데이터가 제주도의 투자 점수 데이터고요. 요 파란색이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입니다.
제주도는 언제가 투자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2008년 초반. 네. 그죠? 그리고 이때 샀으면은 이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다 얻을 수가 있었겠죠. 부산도 볼까요? 부산도 2011년까지 투자 점수가 계속 좋았죠. 그리고 이때 샀으면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있었을 네. 거고요.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 지역은 수도권밖에 없고 나머지 지방은 다 녹색이 좋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이 여기는 투자를 안 할 만한 데였고 실제로 여기는 다 올랐고요. 금리 위기가 있었어도 여기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떨어졌었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변곡점이었던 2014년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3월달.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누가 제일 좋아요? 경기와 서울. 네. 그리고 실제로 2014년 3월달에 서울 경기 샀으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여기는 점수가 안 좋고 여기는 사면 안 되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보니까 어디가 제일 점수가 제일 좋아요? 과천, 광명, 광주, 구리시, 서울 강동구, 수원시, 뭐 서울시 다 나오죠. 네. 만약에 2014년 3월달에 샀으면 대박 났을 만한 지역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투자 점수가 어때요? 데이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 점수 하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보시면 녹색인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파랗죠. 네. 아까 제가 2008년, 2014년, 2017년 말 데이터 다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다 녹색인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녹색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경북, 충북, 경남, 충남 이런 데가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여기도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주, 서울, 대전 이런 데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데 이런 데는 굉장히 데이터가 지금 좀 안 좋죠. 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칠곡군 인구수가 6만 이상인 지역을 제가 뽑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산, 하포구, 안동시, 뭐 거제시, 여주시, 뭐 청주시, 서원구, 뭐 안성시 이런 데는 지금 서산시 이런 데는 데이터로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책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데가 어딘지 데이터로 제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6군데를 제가 구체적인 이런 근거 데이터와 더불어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실거주 내 집을 사기에 네. 괜찮으니까 많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좋은 데가 어딘지 요거는 시청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좀 그렇게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단에 나오는 이 메일 주소로 네. 요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네. 직접 배포해주신 자료를 제가 대신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분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 나온 신간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신청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얘기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